이번 시간에 공제 감면 추납 세액 중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공제 감면 세액 계산서 첫 번째 내용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공공차관 도입 관련 법인세 감면 규정이 있고요. 재해손실 세액 공제, 이 부분은 이제 법인세법에 의한 세액 공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재해 비율이 20% 이상일 때, 재해 비율이 20% 이상일 때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재해 발생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비율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예금이나 매출채권은 비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당연한 내용이겠죠. 예금이나 매출채권은 제외하고 상관없이, 재해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뭐 손해 본 게 없죠. 그러니까 제외하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해손실세액 공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법인세, 발생일 현재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관련 가산세까지 전부 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도는 상실된 자산가액 범위 내에서 공제가 된다라는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 감면 세액 계산서 두 번째에 있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양이 좀 방대합니다. 방대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큰 혜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업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창업일은 언제냐? 법인 설립 등기일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일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일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인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이나 사업 양수도를 통한 사업 승계,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특히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또 폐업 후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업하거나 사업 확장, 다른 업종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서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환이 되는 경우에도 이거는 창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창업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사업 분류는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세 분류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표준산업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류에서 네 번째 단계까지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5단계였죠. 5단계이지만 네 번째 단계에서 다르면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창업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한 사업 승계도 안 된다라는 거죠. 창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점을 예를 들었을 때, 자, 중국집 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홍길동이 하는 거를 제가 인수해 갖고 그냥 사업을 시작하면, 저는 사업을 처음 시작했지만 기존 사업을 승계한 거기 때문에 창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음식점 하던 부분을 승계해서 음식점과 관련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다 내용물 빼내고 제가 도소매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 제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는 창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정식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인수하여 중식당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표준산업 분류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자, 표준산업 분류를 한번 보시면 통계 분류 포털에 들어가서 찾으시면 되는데, 자, 대분류는 음식점이 숙박 음식점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분류가 숙박과 음식점 주점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중분류 밑에 소분류가 음식점과 다른 기타 구내 식당업 뭐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음식점 밑에 보시면 한식과 외국식 음식점 해서 있습니다. 그 밑에 세세 분류에 가면 한식 관련되는 세 분류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식, 일식, 서양식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자, 한식을 하는 식당을 인수해서 내가 중식당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중소 세 분류에서 지금 달라졌죠. 달라졌기 때문에 이때는 창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업에 해당이 되겠지만 한식을 하는데 한식에서 면류, 육류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세세 분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식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중식당을 운영을 하게 되면 세 분류에서 업종 분류가 달라졌죠. 창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형태로 창업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업일은 설립등기일이라고 하는데 이때 설립 당시에 창업과 관련되는 업종이어야 됩니다. 창업과 관련 업종이어야 된다. 관련 업종을 창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회사는 설립을 했는데 창업하겠다라고 해서 회사는 설립했는데 감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시작했다가 그 감면 업종을 추가하면 그때는 창업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창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프리랜서 미용사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하고 있다. 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다시 시작한다. 그럼 프리랜서 미용사 같은 경우에는 미용업도 지금은 창업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창업 감면이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 계속 신고를 하고 있다가 제가 오늘부터 사업자 등록을 내갖고 법인 설립 등기하고 제가 미용업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창업이 되느냐? 같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경우에는 창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미용 사업 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부가가치세 제8조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내 이사가 기존 법인과 업종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해서 창업하는 경우에 가능하냐? 이 경우에도 창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표이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법인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법인에서 운영하던 사업과 똑같은 사업을 B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다시 하는 경우에 이 B라는 법인이 감면받을 수 있냐는 건데 2020년도 9월 달에 창업이 된다라고 행정 해석을 했습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의 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때 업종 요건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 광고, 인력 공급 관련되는 업종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음식점이 창업 감면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는 이제 간략하게 업종을 나열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재 417페이지에 보시면 광업부터 시작해서 전시산업까지 다양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열되어 있는 업종들을 반드시 표준산업 분류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 업종들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을 합니다. 창업할 때부터 이 업종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창업할 때는 다른 업종으로 있다가 내가 잘못했네 다시 추가하는 경우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업종을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처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창업 중소기업의 지역 요건이 되겠습니다. 창업 보육센터에서 사업하는 경우와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다. 특히 청년 창업의 경우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 보육센터나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업종 제한이 그러니까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산업 분류에 의할 때 국내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해외에서 완제품으로 제조한 후에 수출 판매하는 경우, 즉 의제 제조업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제조업으로 분류가 되면 창업에 해당이 되고 창업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업으로 분류가 되게 되면 창업에 해당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감면 적용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재 417페이지에 있는 이 업종에 도매업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반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이면 제조업이고요.
해외 현지 법인에서 완제품을 제조해서 수출하는 게 주된 산업활동이면 도매업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업종 분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업종 분류가 달라지면 감면도 달라진다라는 사실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표준산업 분류에 의할 때 구입한 부지에 자기 계장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은 직접 하는 겁니다. 건설업체의 아파트 건설 공사를 의뢰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건설업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요. 건설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총괄적인 책임 유무와 일괄 도급 여부에 따라서 산업을 결정을 합니다.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고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서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일괄 도급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판정할 때 업종 설명드리면서 주택 신축 판매업과 관련되는 부분 설명드리면서 이 내용도 같이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종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확인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점 구분, 우리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음식점이고, 음식점이 지금 감면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교재는 421페이지고요. 음식점인데 접객시설이 있고 즉시 소비 가능한 음식을 조리해서 제공하면 당연히 음식점이겠죠. 그 다음에 접객시설이 있고 구입해서 제공한다. 이것도 음식점입니다. 접객시설이 없습니다. 없는데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해서 제공한다. 배달하는 전문점이 되겠죠. 이것도 음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접객시설 없고요. 연애 장소에 출장 가서 하는 경우, 출장 뷔페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음식점입니다. 근데 접객시설이 없고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점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뭐 단순하게 보면 우리 편의점에 가면 음식점 음식 사서 먹을 수 있죠. 삼각김밥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도소매업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음식점, 소매업에 기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요거는 제조업에 해당이 됩니다. 음식점이 아니라 제조업이다라는 겁니다.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음식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업종이 음식점인 경우도 있고 도매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제조업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항상 표준산업 분류를 통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업종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범위가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범위가 좀 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고요. 인천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인데 인천 중에서도 남동 국가산업단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 구리시, 남양주 중에서도 호평, 평내, 금곡 뭐 이런 동네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지역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하남, 고양 뭐 이런 부분들 있죠. 요 범위 내에 있는 데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고 이걸 벗어나게 되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 이외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모두 다 창업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이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청년 창업일 때만 적용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년 창업 기업의 요건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창업 당시 나이 기준으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면 됩니다. 대표자가. 근데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나이 요건 34세에 맞춰야 되고요.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청년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과 관련되는 창업이다 라는 건데 그게 42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청년과 관련해서 보시면 청년 지분이 50%다. 자, 주주로 참여하는 사람이 50%다.
A가 청년인데 50%, B도 50%다. B는 청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50% 두 명이 딱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요. 공동 최대 주주의 경우에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보유 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지배주주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지배주주 등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50%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면 둘 다 최대 주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세액 감면을 적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적용 가능하다. 50%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0% 지분율과 나이 34세 이하인 경우가 되겠죠. 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되겠습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 최초로 발생한 소득이다라고 하는 이 소득의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요. 그게 427페이지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에서 소득이란 세액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14조에서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의미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의미한다라는 건데 이때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결손금이 있을 수도 있죠. 결손금이 있을 때는 소득이 없는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결손일 때는 없는 걸로 보는 거고요. 플러스 소득이 있을 때만 적용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4년 이내다라는 건데 창업했을 때 결손 났고 그 다음 연도 결손 났고 그 다음 연도에 플러스가 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연도 플러스 난 연도부터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감면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청년이 창업한 경우에는 100% 감면을 해줍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50% 감면해 줍니다.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50%입니다. 이 감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감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창업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에 대한 의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청년 창업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시에 세액 감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청년으로서 창업 감면을 했습니다. 요건이 34세 이하에서 창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분율 요건이 있는데 지분율 요건을 내가 충족을 못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면 청년 창업은 100% 감면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100% 감면해 주는데 수도권 외에서 창업했는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감면했을 때는 원래는 감면이 안 되는데 50% 감면해 줬죠. 그 이후에 배제하겠다라는 겁니다.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18년 5월 29일 이전의 청년 창업과 이후에 창업한 경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창업한 경우에는 4년 동안 100% 50%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18년 5월 29일 이전에 창업했던 청년은 29세 이하입니다. 34세가 아니고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2년 동안 75%, 그 다음 연도까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복잡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425페이지에 표로 잘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청년 범위 변경 및 적용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 표가 나와 있네요. 자,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창업했을 때 청년은 29세 이하고 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했을 때는 34세 이하로 범위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지역에 대한 제한도
이전에 창업한 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후는 모든 지역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모든 지역이라 하더라도 감면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자, 감면 비율은 어떻게 되죠?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이과세 연도 75%, 그 다음 2년 동안 50%였는데 이후에는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100%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미 창업해서 감면이 남아있는 분들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입니다.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기업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3년 내에 벤처 확인을 받으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확인 취소나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고, 감면율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50% 감면을 해줍니다. 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50%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으면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배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제합니다. 자, 감면 기간 중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 그 과세 연도부터 배제합니다. 자,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을 구분을 해놓고 있고요. 감면율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 벤처 중소기업,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신성장 서비스 관련되는 부분은 75%, 그 다음 2년 동안은 50%로 감면율을 좀 더 일반적인 감면보다는 좀 더 높게 설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특례입니다. 자,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하고 4년 동안 끝나는 과세 연도의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이하일 때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그냥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창업은 50%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영세사업자인데 이건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수익 금액이 4,8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년 동안 매출액이 4,800이 안 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요.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은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규정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액 감면에 추가 감면 세액을 도입을 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의 기업이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기간 중에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추가 감면 세액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추가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업종별로 10명, 5명입니다. 자, 이거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다. 고용이 증가된 비율에 대한 50%를 감면율을 추가로 더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용이 증가되게 되면 감면도 더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고용이 감소되면 어떻게 될 거냐? 감소했을 때는 감면을 그러니까 추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한 이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들어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들어오면 기본적으로는 창업 감면이 배제가 되겠죠. 그죠? 배제가 되는데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창업 중소기업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밖에서 창업했던 일반 창업업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들어오면 감면이 그때부터 스톱이 되는 거고요. 자, 청년 창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청년 창업자는 밖에서는 100% 감면을 받았죠. 수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수도권에서 적용해주는 감면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50%로 줄어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최저한세 농특세 적용 여부입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 최저한세 적용을 합니다. 최저한세 적용을 하는데 세액 감면율이 100%일 경우에 최저한세 적용하면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최저한세 감면율이 100%일 때는 최저한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감면 세액 중에 추가 감면분이 있었죠. 고용 인원이 증가했을 때 추가로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농특세 비과세 되고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와도 중복해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중복 지원 배제 여부라고 해서 내국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으로 창업한 후에 도매업을 추가하여 겸용하는 경우에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입니다. 제조업을 창업했으면 제조업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매업은 창업 감면이 안 되죠. 안 되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할 수 있다.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조업도 창업 감면이 되고 제조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적용 대상 업종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제조업과 도매업이 따로 있을 때는 따로따로 받으면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을 확인했습니다.